자, 교재 325페이지예요. 네, 325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죠. 자, 교재 보시고 읽어드릴 거예요. 네, 정비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밑줄 긋습니다. 네,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밑줄 긋으시고 손댑니다. 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을 수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사항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8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가 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에다가 내용이라고 적으시고 네, 암기도 하셔야 되죠. 네, 밑에다가 내용 적고 내용 밑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시고 통째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실행구수 등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은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에도 또 안 갔다니까 폐지, 변경, 중지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중에서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볼까요? 보충해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네, 경미한 사항.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은 변경가를 요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되죠. 자, 줄 긋죠.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동그라미 하죠. 착오 오기 누락. 자, 등에 따른 네, 조서의 단순 증정인 경우까지 줄 것입니다. 착오나 오락이나 누락 등 단순 조서의 단순 증정인 경우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데, 자, 착오나 오기, 누락 등의 단순 증정인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만 신고로 변경할 수 있고요.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관하여 뭘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게 정답을 결정했었다고.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죠. 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 8개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설명 듣고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냥 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 듣고 설명 들으면서 하나씩 같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시죠. 여러분, 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정비사업절차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는 신정동 재개발구역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구역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신정동 재개발구역이에요. 그럼 재개발구역이니까 여기는 정비기반시 양호합니까? 보통 열악합니까? 열악하겠죠. 기반시를 열악하고 이 재개발구역에는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강남구에 살고 계시는 네, 갑돌씨가 투자 목적으로 네,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3억에 샀어요. 네, 빌라를 3억에 샀습니다. 3억에 샀는데, 자, 갑돌씨가 산 빌라를 소개합니다. 빌라는 자, 24평이고요. 대지지분이 15평, 네, 빌라는 24평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갑돌씨는 이 신정동 재개발 구역 안에 네, 대지 지분이 15평이니까 토지 소유자이면서 빌라, 건축물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맞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해야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입니까?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투자 목적이니까 갑돌씨는 네, 분양 신청할까요? 아니할까요? 당연히 분양 신청해서 네, 분양을 받아야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 낮으니까 그만큼 네,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했죠. 분양 신청한 갑돌씨에게 자, 분양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2평 아파트고요. 32평 아파트 그리고 대지 지분이 네, 13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단지 안에 이제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느라고 이제 대지 지분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평 분양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분양 신청한 갑돌시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30평 아파트를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이 미리 계획을 해야 되죠.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뭐죠?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이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청 계획이 되는 거죠. 관리청 계획 내용 1번. 1번이 뭐죠? 분양 설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분양 설계고, 그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청 계획이에요. 하나 외웠죠? 분양을 설계하는 계획이다. 자, 분양 설계 위해서 분양 신청 갑돌시에게 101동 네 3,303호예요. 33층 3호. 전체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35층이거든. 33층 네 303호니까 괜찮죠. 이게 분양 설계예요. 그리고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이 101동 3,303호를 분양받을 자 갑돌시의 주소와 성명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실무에 종사하실 때 관리처분계획은 작성되면은 인가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됩니까? 고시되잖아요. 공적으로 인가를 고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고시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되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 매도 물건을 내놓을 때 그 물건을 여러분이 확보해야죠.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수백 명의 분양 대상자가 있겠죠. 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입니다. 분양 예정 교재 보시면 되죠. 분양 예정인 대지.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은 지금 관리 청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 시작 전이니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있습니까? 건설해야 됩니까? 건설해야 되니까 지금 대지와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물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으로 정하게 됩니다. 3번에 나와 있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아니고 추산액. 앞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청구의 인가고시 후에 공사를 해서 새로 조성하거나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요. 분양 신청한 갑돌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대지 13평, 대지 10원, 그리고 건축물 101동 3303호 이 추산액을 관리처분을 정하라는 거지. 관리처분을 정합니다. 32평이 9억이에요. 추산액이. 관리처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신정동 재개발에서 분양 예정인 24평은 추산액이 얼마인지, 32평은 추산액이 얼마인지, 52평은 추산액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잖아. 관리처분을 다 밝히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5번 돼 있죠? 5번 뒤로 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 명세 및 그 다음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거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5번이죠.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세표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관리처분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분양 신청한 갑돌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지. 가격. 언제 날짜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고시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평가되는 거죠. 그 가격이 6억이었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은 갑순씨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최소한 평가액이 얼마? 6억. 갑순씨가 받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이 얼마? 9억이면 얼마를 내놓아야 됩니까? 3억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9억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조합은 분담금이 얼핏 봐서 3억인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얼마 주고 샀죠? 3억 주고 샀는데 사업시행 인가고시의 순환기준으로 평가액이 얼마죠? 6억. 3억 벌었잖아. 그렇죠? 3억 가지고 9억 아파트를 받게 됐잖아요. 3억 내놔도 3억이 남는 장사잖아. 괜찮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관리 친구를 보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 표하고 그 가격까지 여러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 시행인가고시의 순환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6억이죠. 6억. 그러면 만약에 관리 청객 인가고시의 순환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그 다음 주제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잖아. 이때는 6억입니까? 더 오릅니까? 더 오르죠. 8억.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신정동 재개발조합에 투자한 조합원이면은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는 시기는 사업체 인가고시의 순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관리 청객 인가고시의 순환입니까? 당연히 관리 청객 인가고시 순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조합은 여기를 주장하는 거지. 근데 조합은 여러분하고 입장이 반대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많은 분담금을 받아내고 싶잖아.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무슨 소리야.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고시 순환 기준으로 평가하자고 한 거죠. 이때는 절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설립 인가 나기 때문에 초반이잖아. 사업 초반. 그래서 이때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이때는 5억밖에 하지 않은 거죠. 5억. 그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고시 순환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죠. 주장하는 거고 조합원은 관리청계 인가고시 순환 기준으로 주장한 거죠. 국회에서 입장이 이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양보를 얻은 거죠. 조합은 조합 측에게 양보를 좀 얻고 조합원에게 양보를 얻어서 사업체 인가고시 순환 기준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자고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셨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그 사업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법적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고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어야 대략적으로 나의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지 그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관리 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그렇게 오셔야 되겠네. 5번. 여러분은 그게 6번이라고 되죠. 교재에. 6번인데 여기요. 그러면은 관리청계 인가고시에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재개발구역의 기존 건축으로 노후 불량주로 판정됐으니까 재개발하는 거잖아. 기존 건축은 그대로 둡니까? 철거합니까? 철거하고 새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으로 새로 조성하고 건설해야 되죠. 그럼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분양 예정인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비용 이것이 뭐죠? 정비사업비인 거야. 그러면은 관리청계획 만드는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사업비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라고 한 거예요. 관리청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공사 착수 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으로 표현했고요. 그럼 정비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추산되면은 그 뒤에 봅니다.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보실래요? 아까 그 신동동 재개발구역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 씨가 얼마 주고 빌라 샀었죠? 3억 주고 샀었잖아. 3억 주고 샀는데 현금은 1억 가지고 있었어. 현금 1억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2억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 대출 받았겠죠. 여기는 뭐지 설정됩니까?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 저당권 설정했고 그리고 1억은 전세에 놓고 보증금 받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세입자가 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갑의 소유권은 있습니까? 소유권 외 권리가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 권리가 존재하죠. 이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존재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다면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정확하게 관리처분으로 밝히라는 거잖아. 7번 보세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 명시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예를 들면 저당권, 전세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것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정확한 권리 명시 및 그 평가액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관리처분 내용 6개, 7개, 8개를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현장 그리고 토니 이해가 쉬워지죠, 그죠? 네. 그러면은 관리처분 내용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때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보유지 명시,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환지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관리처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시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철거하고 건설하는 비용,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 명시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이렇게 쭉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정동 재개발에 투자한 갑돌이 입장이라면 이 관리처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을까? 동호수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조합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양 설계, 동호수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관리처분에 작성할 때 분양 설계,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네. 자, 책장 넘어가죠. 32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필표하시고요. 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곧 쉽게 가면 뭐죠? 아파트 동호수 결정 기준, 분양 설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면 못 알아볼게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둔 거죠. 알고 보니까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 기준이죠. 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네, 원칙에 내려오십시오. 자, 분양을 설계할 때, 즉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원칙 보십시오.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세 가지가 기준이죠. 여러분, 정비사업 절차에서 아파트 동호수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우리 지난주에 환지 설계할 때 기준은 7개였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7개 중에서 분양 설계 기준은 몇 개죠? 3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렇게 되죠. 자, 이런 뜻이에요. 면적. 잠깐만요. 면적이 뭐냐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면적 규모가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평수가 큰, 면적 규모가 큰 아파트를 준다는 거죠. 뭐. 그러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면적 규모가 작은 규모라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평수 큰 거 줍니까? 작은 규모입니까? 작은 면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준다. 가장 공평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용 상황.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었어. 그러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했어. 그럼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한 아파트를 설계해 주는 거죠. 공평하잖아. 무슨 말을 하겠어. 재건축하기 전에 당신 아파트는 조망권과 일조거리 좋지 않은 맨 뒷동이었고 1층이었고 옆에 쓰레기장도 있었잖아. 막 이렇게 되죠. 이제 이용상이 매우 불량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끝나고도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한 아파트로 평가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평한 거잖아. 재건축하기 전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 재건축이 끝나고도 한강 조망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건축하기 전에
조망이 불가능한 맨 뒷동 1층이었는데 한강에 조망되는 맨 앞동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기준이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환경도 상중하로 평가해요. 재건축하기 전에 환경이 상이었으면 새 아파트도 환경이 상으로 평가되는 아파트. 중에서는 중, 하는 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기준이죠. 다음 내려오십시오. 특례. 거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제가 잠깐 볼래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특례가 9개 있었죠? 가만히 듣습니다. 책을 중간에 만지거나 찾으러 가면 안 돼. 환지 계획 작성 특례를 책 찾으면은 제가 그분에게 책상 위로 막 뛰어갈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으니까.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개.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령 신청하나 환지 부지령에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환지할 수 있고 가반지할 수 있고 과수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뭐. 입차한지 할 수 있죠? 입차한지 이렇게 되잖아.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이 있습니까? 신청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접수된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입차한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학교용지, 시청용지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때는 적용한지 기준 7개 중에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뭐죠? 위치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 기억납니까? 종전의 공공시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뭐하죠? 보류지를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했으면 제비지를 정할 수 있다. 9개가 환지계획 작성 특례예요. 관리청에 작성할 때도 그 특례가 그대로 이렇게 준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티끌까지는 그대로예요. 환지계획 작성 특례하고 개념은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니은 한번 볼까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과수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 과수 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을 제외했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할 때 또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너무 작으면은 아파트 입주권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줄 거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실수요자로 오겠습니까? 투기꾼입니까? 적으십시오. 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 교부합니까? 전부 그 권리를 현금 청산합니까? 현금 청산. 2가지는 기억해야 되잖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다. 특례로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D각본이 뭔지 한번 봅시다. 토지에 가름하여 땅을 주는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주는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나 그 건축물에 대한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뭐죠? 입체, 환지. 그럼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입체, 환지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을부는 너무 중요한 거죠. 분양설계 줄 거죠. 분양설계가 뭐죠? 동호술리 결정하는 거잖아. 분양설계가 뭐죠? 동호술리 결정하는 거라고. 관리청약 중에서 분양설계, 동호술리 결정할 때는 줄 거죠. 분양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분양을 설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분양설계를 하는 기준일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이런 거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미연번 내려옵니다. 1세대 동그라미, 1인 동그라미.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거죠.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 원칙이야. 1세대 1인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다음 밑줄 거죠.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까지 줄 거죠.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 동그라미. 공유라도 네, 몇 주택 공급이죠?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외워둬야 되죠. 근데 1세대 1인 공유자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가 또 있습니다. 비협이 특례에 해당됩니다. 참 중요하죠. 미엄은 1주택 공급 원칙 아닙니까?
미음 1주택 공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A, B, C, D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그 A, B, C, D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이럽니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미칠 것이고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미칠 것이고 1토지 동그라미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주택과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조금 전에 1주택 공급 원칙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손 떼고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특례로서 줄 것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원칙은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인데 서울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서울시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로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몇 주택 공급이죠? 3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오면 되잖아.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특례로서 주택 공급 숫자를 무엇을 정할 수 있죠?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시도 조례로 3주택 공급할 수 있다면 3주택까지 2주택 공급 가능하다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B번은 통째해 오십시오. 다음에 해당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주택이라고 해서 소유주택 수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점이 3개 있죠. 그 3개 외워야 되죠. 그 점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수도권 정비구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과밀 억제권역입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라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 역세권입니까? 외곽입니까? 저 외곽 지역. 교육 여건이나 교통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이런 곳은 투기 대상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 숙소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성 소유자라면 투기 목적입니까? 사원복리입니까? 사원복리 후생이 목적이잖아. 그래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는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 등은 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국가 등은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게 된 거죠. 오른쪽 같습니다. C.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격 범위 동그라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동그라미 합니다. 가격 범위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까? 2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 전용 면적 얼마? 60평부터 이하로 공급하고 60평부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장가곡에 선생님 혼자 연구하지 마세요. 돈 받으세요. 여기요. 신정동 재개발구역 강남의 갑돌시가 투자 목적 빌라 24평 대지집은 15평을 샀지.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이 얼마나 평가됐죠? 6억. 6억이잖아. 언제 날짜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재산을 평가라고 했거든. 그 평가 금액이 6억이라고. 이 6억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갑에게는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정동 재개발 사업 끝나고 갑에게는 6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도 있고 1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 있는 거잖아. 단 둘 중 하나는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되죠? 60평부터 이하여야 된다고. 이 60도 이하로 공급된 60평부터 이하로 공급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고려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전매자를 받게 됩니까? 3년 내에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려울 거 없잖아. 그리고 다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조정 면적, 만약에 주거조정 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조정 면적이 150제곱미터면 이 15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죠. 주거조정 면적 10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줄 수도 있고 5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줄 수 있고 둘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맞죠?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매제한 받죠? 3년 동안 전매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 범위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는 몇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까?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그때 2주택 공급될 때 하나는 반드시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야 됩니까?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몇 년 동안 전면을 받게 됩니까? 3년 범위 내에서 전면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D번 과밀 억제권역이죠? 과밀 억제권역 해당돼요. 동그라미 D번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우리 강남역 주변 지역은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과밀 억제권역이야. 과밀 억제권역인데 주택법상 두 개의 과일주로 묶이지는 않았다고. 예를 들면 과밀 억제권역인데 두 개의 과일지구는 아닌 재건축 단지야. 이 경우에는 특례로서 몇 주택까지 한정 공급이 가능합니까? 3주택까지 한정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과밀 억제권으로 묶여있지만 두 개의 과일지구나 그리고 조정 대상지로 묶이지 않으면 그 재건축 단지는 몇 주택까지 가능하죠? 3주택까지 한정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 발표하시고 아주 중요하죠. 재산과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산과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 박스 안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박스 안에 2개를 발표하시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 듣고 교재를 보는 게 좋아요. 그전엔 교재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 들까요? 여러분, 신정동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갑돌이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은 얼마죠? 6억. 그 평가하는 날짜가 기준이 언제였죠? 사업시행인가 고시에서나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격이 6억이지. 그 평가 방법이 있어.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실무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나의 고객, 내 손님, 신정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고 외우세요. 책 보지 마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이게 설명 들으면 외우는 거라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필기도 이대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재산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둘 다 공익 사업이거든. 그래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시장, 군수 등 이때 시장, 군수 등은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 서울, 인천은 관할구청에서 그런 이야기야. 관할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선정계약한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단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 없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할 때는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못해요. 공익사업이라는 그 때문에 시장 구수당,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관할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선정계약한 2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산술평에서 조합원 재산이 결정돼요. 동그라미 1번 올래요? 책 많이 보고 싶으니까. 박사의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둘 다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몇 인 이상?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에서 재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재건축. 재건축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재건축은 설명 들으시고, 재건축을 할 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관심 많으시겠네, 이제.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였죠?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 있으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 방법은 재건축은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허용하지 않았잖아. 대신에 공익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역시 시장, 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참여하고요. 똑같이 조합원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조합총회 맞죠? 총회, 조합총회,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합하면 몇 인이죠?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재산이 평가되는 거야. 그럼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합하여 몇 인 이상?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가하는 거죠. 지문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듣고 대답합니다. OX를 판단하는 기출문제.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사업절제에서 재건축 사업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합하여 4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잖아. 시장수 등이 1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1인 이상이니까 한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고 구청 쪽에서 2인을 선정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조합 총회 의결로 조합 측에서도 여기 2인이면 여기도 2인, 여기서 3인을 선정하면 여기 3인, 합하면 몇 인이죠? 그때는 6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게 되는 거야. 1인 이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1인 이상이니까 2명 선정할 수 있잖아. 여기서 2명 선정하면 여기도 뭐죠? 2명. 여기서 3인 선정하면 여기도 3인. 합하면 몇 인이죠? 6인 이상 그렇게 되는 거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 그리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발표하시죠. 아주 어려워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알면 너무 쉽고요. 그래서 교재를 잘 봅니다. 함부로 미칠 거면 안 돼요. 교재 집중하세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다음이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이잖아. 읽으면 안 돼.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해당하면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줄 거.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쓰시고 이것이 기준일이 됩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기준일. 기준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밑줄 것이고 이걸 뭐죠? 기준일이 됩니다. 그 뒤에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업지를 위해서 줄 것이십시오.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까지 줄 거예요. 밑줄 잘 끄셔야 됩니다.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줄 것인 분은 책 못 써. 이제 책 바꿔야 됩니다. 찢어버리고. 네.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 이것도 무엇이 되죠? 동그라미 2번. 적고 밑에 기준일이 돼요. 기준일. 기준일이 되고 동그라미 1번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도 기준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기준일에 다음날 동그라미 이제 다음날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날부터 줄 것이십시오.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박산의 동그라미 1, 2, 3번,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기준일에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교재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외우시면 돼요.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시고 그 암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보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 드시고 죄송해요. 고개 드시고 책을 보시면 안 돼. 보시면 안 외우신다니까.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근데 책을 못 보게 막 보고 싶죠? 맞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공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막 공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네. 여러분, 막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 아셨죠? 그럼 막 2, 3시까지 하시고 싶죠? 자, 봐주시고. 여러분, 여기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다고. 표정들이 어쩌자고 막 그런 표정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다고.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이제 관리청구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기 노후불량주 철거하고 기반시를 확정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사업절제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재개발 정책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죠? 조합이 돼야 되죠. 그 조합이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정동 재개발구역에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토지등 소유자가 되죠?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 두 번째 누구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누구죠?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당연 조합이 됩니까? 당연히 조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이 되고, 조합이 되면은 정비구역에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게 돼요. 그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일자가 있어야 되잖아. 앞으로 이걸 자체 외워야 돼. 정비사업처제에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외우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나이다.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시 및 중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나이다. 이걸 외우시라니까. 그걸 말할 수 있도록 기억해야 돼, 널. 하지만 연습을 안 하시니까 3일 뒤에 모르거든요. 그게 문제죠, 연습.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나이다. 근데 이런 뜻이잖아. 이 동네 신정동 정비구역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지정하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기 전 이 정비구역의 지상권 설정자여야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그 동네에 땅 사고 건물 사도 조합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분양받을 권리는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지. 단 그러면 잠깐만 바꾸기 가면은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는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이잖아.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 동네에 땅 사놓고 건물 사두면은 전부 조합이 될 수 있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분양권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땅 사두고 건물 사두면은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지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면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미 투기꾼이 몰려와서 땅 사놓고 건물 사둘 거 아니야.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늦춰야 됩니까? 앞당겨야 됩니까? 앞당겨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잖아. 그래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서 따로 정하면은 그 따로 정한 날이 통일해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준일은 두 개였죠.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 강남 쪽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입니까? 대체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면 강남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마다 같을까요? 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 기준일이 대부분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부터 4을 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날이 기준일이라면은 그 기준일에 지금부터 시작해요.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책을 보면 안 돼요. 저기 집중.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 버리니까 아파트 입주권 안 줘요. 예를 들면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을 때 이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토지 소유자지만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해 버립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그럼 이 정비 기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을 때 그때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조합원이지만 분양권 교부 대상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전부 현금 청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야. 옛날에 어른들이 재개발 딱지를 사서 투자 목적으로 입주권 샀다고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정비 기준일에 다음 날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샀어. 입주권을 샀다고.
이분에게는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됩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립니까?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서 전부 현금 청산해서 쫓아나는 거야. 이 입주권을 사신 분은 물딱지라고 그랬어. 재개발 딱지인데 물딱지를 산 거야. 입주권이 나옵니까? 현금 청산입니까? 현금 청산 받고 쫓겨나오는 거야. 울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법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기준일이 대부분 다르다면은 기준일을 모르면은 투자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기준일을 모르고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사고가 나죠. 여러분이 이 땅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재개발지구 조합원이고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입주권을 팔았어. 컨설팅 하셨다고. 수수도 받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안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어?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소송하면 다집니다. 중개사가. 그러니까 옛날에 딱지 장사, 재개발, 재건축 딱지 장사로 돈 잘 벌 때가 좋았고요. 요즘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중개 사고가 나게 되죠. 소송 걸려가지고 재판 출전하고 있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가구 주택이었어. 다가구는 건축구상 용도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허용돼 안 돼? 안 되죠. 너. 그래서 기준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주택으로 전환합니다. 다시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다시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허용되죠.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었다고. 그럼 소유자는 몇 인입니까? 1인이었잖아.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을 기준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나대지에다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기준의 단독주택을 철거해버리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구분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에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서 아파트 입주권 교부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해서 쫓아냅니까?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기죠. 시험 이렇게 나왔어. 기출 문제 소개할게요. 근데 이해하시면 너무 쉬웠죠. 근데 이해 못하고 이거 그냥 이해 수집은 답을 무슨 말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 아니어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가 나왔었다고. 시작할게요. 정비사업절차에서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의 다음날부터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거 4개는 기준의 다음날부터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랬죠. 1번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2번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로 전환된 경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되어 각각 소유하게 된 경우 나대지의 공동주택 건설에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 5번 수개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이게 답이었다니까. 아니 기준의 다음날부터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것을 한 필지로 합병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정신줄을 놓으신 분이 아니면은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기 답이었다니까.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의 다음 날부터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이게 답이었잖아. 이해했으면은 이거 4개를 안 외워도 답은 찾을 수 있으시잖아. 맞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그 기준의 다음 날부터 이건 이제 외우시면 되잖아.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주택으로 전환됐거나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하여 소유했거나 나대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음날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서 분양권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 참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6번 관리충격 인가고시의 효과. 저 위에 5번에 그 정비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충격 인가의 시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읽어보십시오. R.
읽어놓고 관리청구 인가고시의 효과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조금 늦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마무리하고 건축국 들어가야 되니까. 자, 봐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도 정비 사업 절차를 좀 해두어서 다행이죠.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빨리 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 절차에서 관리 첨부를 작성해서 인가고시 됐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시행. 이걸 늘 상상하셔야 돼요. 관리 첨부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 첨부 인가고시 후에 정비구역 안에서 공사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관리 첨부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지됩니까? 사용과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됩니다. 이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관리 첨부계획 인가고시에 있을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은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돼요. 사용 수익 못하게 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은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네, 관리 첨부계획 인가고시 후에 공사 시행으로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지상권, 전세권 등 계약은 관리 첨부계획 인가고시 후에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게 돼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지상권 등 계약이 해지가 인정됩니다. 하고요. 전세계약, 임차권 계약 해지하면 그냥 이주해야 될까요? 임차보증금 돌려받아야 됩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한 금전,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누구죠? 조합이잖아. 10중 8구가. 조합에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일괄적으로 반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는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지급받은 자는 그 재개발 위에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 동네가 텅 비었죠?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여기서 하나, 기존 건축물은 언제 철거하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기는 관리 첨부계획 인가고시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공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미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공과 빈집이 늘고 그럼 우범지대화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붕괴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청구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청구계획 인가 전 미리 철거하려면 건축물 소유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 미리 철거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철거에 관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철거를 받고 관리청구계획 인가 전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거나 또 붕괴 등 우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이 동의와 철거를 받고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 미리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했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철거합니다. 관리청구계획 인가고시 후에 철거하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를 짓게 되죠. 다 지었습니다. 신정동 재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사 완료본을 작성하고 준공인가를 양천구청에 신청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양천구청에서는 양천구에서 인간 정비 사업 시행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를 고시하게 돼요.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이 상태예요. 이제 기존 건물 철거했고 기반시를 확충했고 재개발 아파트 다 지었어요.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양천구에서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 대지 확정 청량을 합니다. 대지 확정 청량을 합니다.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청량이 끝나면은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대지 확정 청구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총격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당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는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라고 관리 총격 내용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통지하고 네,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고 조합에서는 그 내용을 관할 구청에 보고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이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네 글자로 바꾸면은 이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되잖아요. 재작년인가 그 앞인가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 처분 절차가 맞게 짝지된 것은 이 순서를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제가 쓰고 하는 것은 전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대 다음 날 조합원은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분양 처분 이후에 잔금을 끝낸 조합원이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죠? 소유권 이전 고시대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대 다음 날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조합에서는 지체 없이 네, 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분양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환지처분이 공고됐어. 환지처분 공고했으면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했습니까? 14일 이내입니까?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합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14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아니야. 14일 이내. 14일 이내가 아니죠. 환지처분 공고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기부법상 정비사업 절차예요.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정비사업 절차 설명드렸고요. 잠시 휴식 후에 이제 건축법으로 새로운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